네, 국회 교문위 청문회 현장 도종환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을 잠깐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김영춘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춘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일단은 정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일부 지금 두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일단 개의는 했습니다만 네. 정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다 보니까 시작을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침 상황 뭐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약하자면. 네. 근데 그 가장 첫째 이유는 어저께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서 그거에 대한 소위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두 개 상임위는 일단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상임위는 열려서 서로 여야 대표들끼리 간사들끼리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아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다루는 그는 열리지 아예 못했고요. 여기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니까. 근데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기에 위원장은 이제 바른정당의 유성엽 위원장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여당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전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해양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기에는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시작된 데는 현재 없다. 정상적인 청문회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시작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청문회 시작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후에 그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자유한국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오늘 불참을 하게 돼도 청문회는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이제 결정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이제 보이콧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오늘 내일 현역의원 출신 장관 4명 후보자 이거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참석하느냐 그다음 보이콧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있고 또 추경 심사에 과연 이런 것들을 보이콧하느냐인데 추경 심사를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생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심사에는 일단 참여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 청문회 참석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완전히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이건 너무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늦추면서 야권의 목소리를 또 국민들의 더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회 좀 전략을 한다든가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보이콧할 가능성보다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오후에도 불참할 경우에 그러면은 상임위들이 정상적으로 그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느냐는 다시 여당하고 나머지 야당이라는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죠. 모여서 상의해서 하면서 서로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의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는 최소한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가 해줘야 정상적인 계기가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혼자만 좀 해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 봐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현재 청문회는 참석하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불출석하더라도 예. 이 청문회 진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예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아예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일정을 연기하는 것도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완전히 하기로 선언하면은 또 다른 야당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도 부담스럽다 해서 만약에 그건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청문회 개최하는 건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경우는 간사간 논의를 해서 청문회를 새로운 일정을 하루 다시 이틀 뭐 2, 3일 연기해서 새로 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오늘 3개 상임위에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애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9시 3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그 일부 2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이 됐지만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회가 됐고요.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시작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그 청문 일정이라든지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보이콧 여부까지도 포함한 상태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지금 파행 아닌 파행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면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일단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지금 갖고 나올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예. 소위 강경론과 온건론, 야당은 항상 이제 그 논의가 이런 국회 전략이라는 걸 논의할 때는 예. 항상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완전히 정식 대표도 뽑히지 않은 상황이고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를 권한 대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 대선 패배의 충격이 굉장히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권으로서의 제1야당으로서 여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와 함께 네. 또 처음부터 너무 발목 잡기만 하면 우리 당이 더 위축이 된다, 네.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통상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가 없게 되면은 보통 강경 목소리가 이 온건한 목소리보다는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보이콧 주장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완전히 국회의 이제 일정에 대해서 당분간 보이콧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만 일단 오늘 내일 예정된 현역 의원 장관에 대한 청문회만 일단 예. 보이콧 내지 연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를 청문회를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좀 지연시키면서 정회 전략을 펴는 방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바에는 아예 들어가서 확실하게 우리 문제를 제기를 하자라고 네. 해서 소위 온건한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 역할을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든 마냥 보이콧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일부 정회를 하면서 좀 지연시키는 전략은 일단 펴면서 보이콧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청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결격 사유를 입증해내고 설명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뭐 어떤 다른 여론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도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완전 보이콧할 경우에는 네. 새 정부 출범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이 됐는데 예.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라고 예. 하면서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 지지율이 낮긴 낮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고 또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견제를 제대로 해달라. 네. 새 정부 들어와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과거 정부 때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한 명도 낙마를 시키지 못하면 제1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거냐, 예.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은 소위 K 트리오 네네. 새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소한 한 명은 낙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속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어저께 임명된 김상조 후보자,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지금까지 그 중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도 일단은 공동 보조를 취해주고는 있죠. 그게 이제 네네. 부적격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상조 후보자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김상조 후보자 임명에 의해서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이 되면 진짜 야권의 역할을 아무 역할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야당 강박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권에서는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오늘 뭐 2개 열린 청문회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은 간다, 청문회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의 움직임을 보고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120석으로는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뭐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107석의 거대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는 황금 분할 구도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나쁘게 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당이 5당 체제가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는 식물 국회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식물 있겠군요. 국회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좋게 말하면 황금 분할로 인해서 여당의 이러한 독주를 못하게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타협의 정치,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150석이 과반인데 예. 원래는 한 160석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이고 예. 현재 정의당이 주로 많이 도와주고 지금 많이 이 촛불 개혁에 관련된 건 다 도와주겠다라고 네, 하는 네. 입장인데 그래서 그 합치면 126석입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를 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40석인데 국민의당이 뭔가 밀어주면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빨리 신속하게 법안 처리라든가 못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107석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뭘 네. 하나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추경안도 상정됐는데 네. 여야가 진짜 협치를 해야 됩니다. 협치를 하려면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여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야당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야당 할 때 많은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야당하고 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네네네. 또 그런 것도 고심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내놓아야 되거든. 내놓고 또 그 달래는 이런 것 관련 야당을 달래는 방법이 뭔지를 또 생각하는 네.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네네네. 강경화 후보자를 과연 그런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도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김부겸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뭐 짧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해주고 설치해주는 거기서 말하자면 서비스료를 받고 그다음에 각 학교의 그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월 뭐 한 40만, 50만 이래 봤는데 그걸 뭐 제가 압력을 넣어서 행사했다 이런 건 좀 억울해요. 그런 보도는 좀 억울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부겸 후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은 지금 너무 발목 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도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그렇고요. 예.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상황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또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들도 제기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일부 후보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가지고 사실 가는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여러 조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충 80% 전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 87년 개헌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지금 집권 초반 한 달의 지지율이 네.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가장 높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저께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또 임명을 이제 강행한 것도 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네.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아마 임명한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은 지금 현재도 오늘도 이제 지금 일단은 오전에 지금 청문회가 지금 정해된 상태인데 네. 이런 과정에서 여야가 지금 이런 걸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한국당의 불참한 거에 대해서 지나친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한국당에서는 왜 여당이 협치를 하자 그러면서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느냐. 이건 협치 포기이자 협치 네. 파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여당의 양보를 여권의 양보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이런 여론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워낙 높고 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속에서도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순간 더 네네. 어려워진다라고 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순간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또 자기 나름의 또 위기의식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같은 경우도 진짜 역풍이 맞아서 진짜 과거의 여당들이 보면 진짜 이 의석이 완전히 대폭 줄어들어서 사그라져가는 여당들도 있었거든요. 네. 외국의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집권당도 지금 대통령 높은 지지율이고 집권당 지지율도 50%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영원한 게 항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높을 때 산에 높은 곳에 올랐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잘 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도 국정 운영을 잘 신중하게 하고 또 야당과 협치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예. 어떤 120석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0석의 한계 속에서 결국에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은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야당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청문회 전국에서 초반에 뭐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초부터 안 될 그 5대 예. 결격 사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대통령 입장을 내놓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이야기 난 이후로는 사실 별 특별한 메시지가 추가로 더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은 뭐 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멘트가 있긴 있었지만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초반 보름 동안은 네.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네. 그때도 지지율도 높았지만 예.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중간에 인사 발표를 한 이후에 위장 전입을 스스로 또 청와대에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인사청문 과정이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새 정부의 이 후보자들이 뭐 특별히 의혹이 더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중에 더 인사청문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 스스로 대선 과정에서 소위 5대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등 탈세 등 5대 불가 사유를 예, 예. 공직 임용 5대 불가 사유를 제시했던 게 먼저 그런 이유를 이런 인사청문회를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인사청문 관문인데 이거를 좀 인사청문회를 더욱 좁은 문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스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굉장히 지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번에도 또 다시 발표를 하면서 며칠 전에도 발표하면서 몇 사람의 의혹에 대해서 또 먼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위장 전입이라든가 그다음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뭐 그러나 그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종의 5대 기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유감 표명을 했고 대통령은 또 양해를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이러한 거를 인사청문 기준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잘 그리고 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잠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어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오늘 같은 상황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 해법을 보관을 갖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고 참 그럴 겁니다. 좀 지지율이 높지만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해가지고 진짜 지지율도 높고 또 그동안 적폐청산을 하면서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이라는 거로 그리고 진짜 진정성을 갖고 협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서 야당이 협치 파기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치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되면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해왔고 또 그에 대한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어떻든 김상조 후보자인 경우도 어떻든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은 예를 들어서 좀 토익 점수가 901점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900점. 그 1점인데 뭘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의혹들이 또 제기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인의 그런 특히 의혹이라든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임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야권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경화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자 그 이후에 발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이제 과거에 취재한 바로 보면은 이 한번 결정한 거는 잘 이렇게 철회를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끝까지. 왜냐하면 처음 결정할 때 신중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은 정의감은 굉장히 비슷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거는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한번 한 거는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청문회에 임하게 될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쟁점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죠. 네, 김부겸 후보자도 아주 깨끗하고 좀 대선 주자로까지 알려졌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조금씩 의혹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본인은 별로 표절을 별로 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해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어느 정도 심하게 표절했는지는 딱 드러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위장 전입과 관련된 게 있는데 위장 전입을 그 전에 이제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거주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거주지를 옮겨 다닌 적이 있어요. 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돕기 위해서 부모의 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를 돕기 위해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장전입도 큰 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거는 그 부인이 한때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주식을 갖고 있는데 2006년 경우에 그 주식으로 액면가로 750만 원 되는 이런 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주당 10,000원짜리. 주당 10,000원짜리인데 근데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안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서울에 소재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학교에 납품을 했는데 예, 예. 그 당시에 이거와 약간 관련될 수 있는 그 김부겸 의원이 행자위원을 지냈다든가 네, 네. 교육위원장을 재직할 때여서 혹시 특혜 피해가 아니냐라고 없었나? 하는데 그게 아까 질문이 있었는지 김부겸 아까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네네네. 그런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김부겸 의원은 그 정도인데 현재까지 나온 거로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아까 말했지만 다른 K 트리오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네. K 트리오나 이 사람들보다는 더 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네. 네, 의혹이다라는 지적이시군요. 네. 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사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근데 그 김영춘 후보자도 보면은 후원금 논란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후원금 논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사람으로부터 그 이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받은 거라고 대가성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단체 측에서 후원금을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이때 그 이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입법 로비 대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렇지 전혀 않다. 예, 예. 순수하게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소위 후원금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은 17대 국회의원을 마무리하고 그만둘 때 2달 전에 사기업, 섬유 제조업의 사기업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거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는 그 2달 전이 아니라 딱 국회의원 딱 마무리한 직후에 취업을 했는데 건강보험 예비 신청으로 해서 2달 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를 그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뭐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를 지냈거든요. 예. 그럴 때 당시 이성헌 전 의원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닌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네네. 이거는 위장 전입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뭐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까? 도종환 후보자인 경우도 의혹이 한 서너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새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충북에 사는데 농지를 추가로 사들였어요. 농지를 사들여서 했는데 그걸 농지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사들였는데 자기 별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드러나서 네. 했는데 이제 이거는 농지법 위반 아니냐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이제 이때 논란이 뭐냐 하면 그거를 농지를 사들일 때 직업을 자기하고 부인을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예. 자영업이라고 영농 경력 3년이라고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여간 농지법 위반은 법은 위반이라고 분명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예. 도종환 후보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자세히 내놓을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너무 많이 어긴 거 아니냐. 국회의원 된 이후에 5년 그렇죠. 동안 62차례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근데 이거는 본인이 운전한 거라보다는 대부분 그 국회의원을 네. 도와주는 보좌관. 운전기사분이 네네. 이제 운전을 한 건데 네. 대부분 거기서 과태료를 48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 많아서 그러는데 예. 운전기사가 그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다 뭐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 논란은 이제 한국 고대사 학회 선명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 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너무 제야 역사학의 경도가 돼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사군의 위치가 옛날에 요동에 있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정통 그 사학자들하고 좀 다른 견해를 해서 문제라기보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 네네네. 이런 식의 경도되면은 이런 정통 우리 사학과하고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예. 본인은 만약에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거는 처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내일 또 김현미 후보자도 또 있고요. 사실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청문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지게 될 텐데 대부분 사실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역대 현역 의원 출신으로 이렇게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고들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번에 4명의 현역 의원이 청문회 좁은 문을 네. 잘 지날 거로 보입니다. 네, 잘 네. 지나가서 소위 패스할 거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거에 현역 의원 인사청문회가 네. 지금까지 2005년에 도입된 이후에 25명이 있었는데 25명 모두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신화는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현재 아까도 제가 조목조목 다 짚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나온 의혹이 제가 보기에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국민 또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뭐 서민들은 그런 거 위반하면은 뭐 또 뭐 책임을 지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떻든 이거로서는 결정타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야 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 있는데 네. 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있죠. 야당 의원들도 좀 같은 좀 봐주는 게 좀 있는 셈이죠.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공격을 소위 가재는 개편이라고 네. 솜방망이를 좀 두드리는 이런 게 좀 속성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 여론들은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철저한 검증 안 하고 자기 식구 감쌌다 이런 비판 듣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이렇게 현역 의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김상조 후보자 이런 여러 가지 강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면 예. 너무한 거 아니냐 진행편끼리만 서로 도와주고 예. 라고 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재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오늘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교문위와 농해수위는 일단 상임위가 열리긴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일단은 추후에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일단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위원장이다 보니 인사청문회 자체가 시작을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일단 청문회 자체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의 어떤 움직임과 함께 연계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금 지은 상황입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고 그다음에 정당의 의석수로는 2번째 아닙니까? 여당에 이어서. 근데 지금 제1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국회 운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은 굉장히 책임성이 여당과 함께 굉장히 책임이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 굉장히 책임이 강한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잘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원래 5당 정의당까지 하면 5당 체제라 그럽니다만은 교섭단체 기준으로는 4당 체제 아닙니까? 네. 근데 4당이 보면 인사청문회 임하는 자세도 딱 진짜 4당 사색이네요. 이 여당은 무조건 청문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이런 쉽게 지금 청문회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저희 국민의당은 일단은 인사청문회는 우리는 청문석해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예. 바른정당은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또 야권의 일종의 선면성 경쟁을 해야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진짜 4당 4색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 4당 4색이 이렇게 진짜 쪼개지지 않고 네. 진짜 이거는 하나의 목소리로 잘 타협을 이루는 그런 국회가 돼야 앞으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해결이 잘 되고 네. 이렇게 바람직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울 텐데 앞서서 저희 이제 청문회장 들어가면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게 있습니다. 먼저 도종환 후보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도종환 후보자 또 김영춘 후보자의 목소리를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좀 해명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떨리는 기분,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 근데 제가 1년 이상 일을 해왔던 상임위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긴장도 되고 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제 무사히 잘 통과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의혹들 중에 해명하고 싶으신 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다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 관련 의혹도 좀 있던데요.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지 못하던 분의 이제 후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제가 그때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총선 상황실장을 하느라고 30분 거리에 있는 제 서울 광진구 지역구에도 거의 가보지를 못하고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누가 후원금을 보냈는지 잘 챙겨보지 못하고 접수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한 김영춘 후보자 그리고 도종환 후보자의 각오를 들어봤는데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지나갔고요. 김영춘 후보자는 시험을 보는 학생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김영춘 후보자는 아주 차분하게 열심히 대답을 하네요. 네. 아까 하지만은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몰랐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 중에 좀 약간 눈길을 끄는 게 재미있는 내용이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왔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와서 근데도 시험을 막상 시험장에 오니까 떨리는 기분이다. 네. 솔직하게 그 기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국회의원 이거 장관 후보자인 경우는 저 사람들 떨릴까라고 했는데 맞아요. 떨린다고 스스로 참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데 인상이 참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인상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험이 지금 연기됐잖아요. 예. 수험생이 딱 시험 보러 왔는데 시험이 연기되면 사실 더 긴장되고 떨려요. 초조하죠.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공부하고 왔는데 빨리 시험 그래도 봤으면 보고 이걸 지나가야 될 텐데 예. 어차피 많이 통과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연기되면은 이거 또 언제 되나 이렇게 기다릴 동안 좀 긴장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야당이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청문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또 이렇게 결정을 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야당에 대한 야당에서는 또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할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대통령이 굉장히 협치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진짜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또 확실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무조건 거부하자니 보이콧하자니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또 발목 잡기 그래서 예전에도 그러더니만 국정 운영을 지난번에 국정농단에 결국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방치했다는 건데 이거 또 발목 잡기까지 한다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진짜 그냥 순순히 또 여당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견제를 못하고. 네. 그런데 특히 또 하나는 계파별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친박 이번에 얼마 전에 청문회 보면 알겠지만 친박 의원들이 많이 나서서 견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판 목소리를 질문을 많이 했는데 친박도 좀 강경한 분위기인데 문제는 그 대안으로 거는 데는 홍준표 전 지사도 굉장히 강하게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하게 예.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에 강경 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 또 여당과 타협하고 국회 운영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는 아직까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을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